네. 그러면 오늘 강의실의 강의에 이어서 계속 이 마을 재생, 도시 재생에 대해서 좀 강의를 더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마을 재생이라고 한 것은 결국은 그러한 정책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 기반이 무엇냐? 어디에 의지하고 있는가? 결국은 주민 참여와 공동체,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산이 없으니까. 결국은 시설을 만들어주고 환경 인프라를 더 좋게 해주고 하는 건 가능한데 그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존속시킬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에게 사실 일일이 인건비를 고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결국은 그러한 어떤 마을재생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환경을 계속적으로 가꾸고 보존해야 될 사람들은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와 또 마을 공동체 여기에 의지했던 것이 바로 마을 재생이었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교과서 속 이론과 현장은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세대 특히 연립주택, 우리가 흔히 빌라촌이라고 하는 다세대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세입자예요. 건물주도 있겠지만 건물주가 한 그 뭐 3층짜리, 4층짜리 빌라가 있으면 맨 위층에 집주인 살면 1, 2, 3층 혹은 옛날 집은 반지하도 있죠. 그건 사실은 대부분의 거주민들은 세입자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서울에 있는 시민들, 오늘날 우리의 어떤 여러분들의 이제 어머니, 아버님을 포함해서 그 기성세대의 어떤 가구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성세대들은 사실 평생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가족과 자신을 위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바라보았던 어떤 풍경이 뭡니까? 어떤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지고 땅값이 올라가고 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고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잘 사놓으면 그 가격 확 뛰어버리면 또 그걸 통해서 부자가 되고 그렇게 자본 축적의 기회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을 주변에서 계속 바라봐왔던 거죠. 그런 삶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을 재생을 위한 어떤 마을 공동체, 예컨대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낯설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뭔가 경계하는 눈빛을 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예를 들면 시민 활동가라든가 마을 공동체, 마을의 어떤 주민의 어떤 민주주의 시스템 이런 걸 위해서 뭔가 이제 그걸 위해 이제 교육이나 시스템 정착을 위해 참여하는 어떤 사람들, 뭐 활동가들 혹은 사회적 기업들 그들을 향해서도 사실은 경계의 눈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뭔가 여길 들어오면 해먹을 게 있겠지라고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상대적으로 슬럼화되는 동네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쇠퇴한 마을은 사실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살고 있는 슬럼화된 낙후된 노후화된 그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없어지죠. 그 쇠퇴한 마을은 사실 어떤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라기보다는 결국은 떠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의 볼모와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아도 내 길 건너의 동네가 뭐 재개발이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동네가 재개발 선정지구에서 탈락하면서 혹은 그걸 거기에서 주민들이 어떤 자발적 선택을 통해서든 어쨌든 재개발의 상대적인 어떤 슬럼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 낙후되고 이제 상대적으로 더 낙후되어 보이는 내 동네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더 좋은 나은 환경이 있는 동네로 이사를 갈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조차도 사실 경제력이 없어서 그 이사를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남겨진 사람들은 그 거주하는 본인의 동네가 어떤 자기가 갖고 와야 될 가치가 아니라 그냥 경제적 볼모인 겁니다. 근데 그런 현상이 많아요. 넘어갑시다. 자, 결국은 이 모든 문제가 뭡니까?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 마을재생이라고 하는 이런 사업에서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 우리가 다 이미 처한 현실이고 바꿀 수 없는 현실이지만 이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폭력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폭력적 구조가 있기 때문이에요. 뭐 제가 무슨 그렇다고 무슨 자본주의를 반대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내가 공산주의 만세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어쨌든 이 특히나 자본주의 안에서도 가장 그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자본주의적 규모의 어디 무거움이란 게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특히 서울과 같은 정말로 이제 수도권에서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는 이 도시재생이 그 구조, 자본주의의 거대한 구조를 넘을 수가 없다고. 이거를 이제 좀 험하게 표현하면 치명적인 자본주의적 폭력에 우리 사회가 침묵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본주의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야. 자본주의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어떤 그걸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사실 거기에는 어떤 많은 사회적 합의야 토론이 필요하겠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교과서에나 우리가 그 상상하는 뭐 따뜻한 공동체,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바라려면 뭔가 따뜻한 공동체 속에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 마을재생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이 자본주의적 축적, 부동산을 통한 자본 축적, 기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 제도적 견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도 사실 이거 다 공감대 형성이 돼 있죠, 충분하게. 다만 이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을 재생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취지가 좋고 정말 좋은 어떤 하나의 방향성 있는 정책이고 뭔가 시민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뭐 다양한 장점들이 많지만 사실 현실에 부딪히는 현실의 벽이 제법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민 활동가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민 활동가들의 어떤 약간의 표라고 할까요? 우리들끼리 공감대로 형성되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문제의식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곳에 들어가서 그 마을 재생의 어떤 그 정책적 방향성이나 그 정착에 이르기까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어, 뭔가 계몽주의적 시선이나 우리가 이들을 뭔가 더 나은 환경을 바꿔주는 어떤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그 자각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 그게 곧 상처로도 돌아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오만함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주민들을 뭔가 자신들이 어떤 헛된 약속에 동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 관료주의와 맞닿아 있게 돼요. 그리고 계몽주의와 이런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마을 재생이라는 건 결국 관이 중심이 돼서 정책이 입안이 되고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에 시의회 이런 데서 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만 결국 거기에 현장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시민사회, 사회적 기업 이런 활동가들이 들어가는데 어, 결국은 어떤 본인들이 관의 그 어떤 지원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관료주의나 계몽주의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불참한다고 왜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 동네를 이렇게 좋게 가꿔주는데 이러한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저렇게 적대적 모습을 보일까? 이렇게 혹은 참여하지 않을까? 왜 무관심할까? 이런 데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적극적인 소동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사실은 흔히 우리는 얘기를 해요. 결국은 어, 이 마을 재생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공동체에 근간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어떤 마을 자발적 주민의 참여에 기대지 않고 오로지 이 정책의 뭐 당위성, 아이디어, 그 지속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어떤 뭐 문화 컨텐츠 이런 것에 집중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테니까 마을 재생이라고 좋은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참여해 주세요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나 혹은 당위성 있는 어떤 명분 있는 어떤 정책으로 사람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야. 그 설득의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게 필요합니다. 그거 없이 단순히 참여가 없으니 뭐 마을 재생, 도시 재생 안 된다 그러는 거는 이제는 안 돼요. 그렇게는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장은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자, 요렇게 현실을 잠깐 아무런 현실을 좀 잠깐 얘기했고,
사실 저도 뭐 오랫동안 활동한 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한 모든 생리를 알진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는 어쨌든 공공역사 문학 인문이니까 이제 문화, 역사, 컨텐츠 이런 걸 또 마을 재생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을 재생, 도시 재생에서 공공 역사 문학의 어떤 지식 정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결국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화적 재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뭐 지역 정체성 강화형도 있고 뒤에 가면 지역 자산 활용형, 문화시설 신축형, 아 미안합니다. 뭐 창의 계급 지원형 등등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지역 정체성 강화형은 뭐 마을의 전통, 그 고유 역사 이런 거에 주목을 하는 말 그대로 공공 역사의 활용 방안과 함께 가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실 문화적 재생의 가장 소극적인 형태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많이 때려 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을 극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이 문화 지역 어디 갔어? 아, 지역 정체성 강화형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와 닿아 있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동네의 애착과 귀속성을 강화시키는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지역사, 지역학, 공공역사 이쪽에 있는 지역 정보, 이 지식 정보들이 활용되는 거예요. 무슨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뭐랄까요? 뭔가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과정,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가장 소극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 정체성 강화형의 어떤 문화적 재생 방법은 어떤 형식이냐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재개발로 인한 슬럼화 이런 지역 경관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사회적 현상임을 인정을 하고 개발 과정에서 난 상처를 치유하면서 전통과 기억을 만들어낸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산 참사 얘기도 했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저기를 갑니다. 저기 그 우리 독립문역에 이제 옛 옥바라지 골목 거길 갈 건데 이 거길 가면 가장 전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지역 정체성 강화형의 어떤 문화적 재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 우리 사례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개발 과정에서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옥바라지 골목을 밀어버린다든지 용산 참사처럼 정말 그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런 정말 참사를 겪는다든지 이렇게 난 상처를 치유하고 그 기억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인 거죠. 예를 들면 가장 정말 옥바라지 골목이 대표적인데 정말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골목이지만 재개발로 다 헐립니다. 그 오래된 골목과 그 역사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사라진 기억을 하나의 기억의 어떤 장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념관을 조그맣게 만들어 둔다든지 시설을 만들어 둔다든지 이러면서 전통과 기억을 만들어내고 보존하는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래서 개발로 인해 상처를 상처난 그 부분을 이렇게 지역 정체성 강화형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방식으로 치유하는 방식인 거죠. 이것은 결국은 지역 정체성, 이 우리 지역의 어떤 역사성, 우리 지역의 고유성, 이미 개발로 인해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고유의 가치, 전통, 뭐 역사 이런 걸 주민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주입시키는 겁니다. 이런 이 주민들의 이해를 강화하면서 이 동네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 귀속성을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옛날에 우리 동네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동네 원래 이런 동네였고 우리 이 동네 사랑했잖아. 이 동네에 우리 같이 살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떠나가지 말고 이 동네를 계속 지켜달라고 설득하는 과정이죠. 이게 이제 변화보다 전통으로 설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 경관의 변화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지역 환경과 주민 삶의 변화 자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과정이기도 한 겁니다. 상처에 대한 기억과 치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성북구에서는 성북 마을 기록 아카이브 사업이랄까? 뭐 이런 다양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성북구도 성북 뭐 장위 뉴타운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이미 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북구 지금 정릉 뭐 여기 성북천 일대 거기만 아직 성북구의 어떤 모습이 남아 있고 뭐 고풍스러우면서도 고즈넉한 어떤 정말 성북구의 어떤 모습이 남아 있고 그 밖에
이제 주변에 이제 성북구의 여러 이제 동들 중에서도 특히 북쪽에 있는 동들 그 동은 그 동네들은 다 지금 이제 빌라촌들이 헐리고 아파트들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장도 사라지고 있고 옛날에 이제 정말 고즈넉한 성북구의 모습 좀 사라지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풍경 자체, 경관 자체를 사진으로 담고 기록하고 하면서 그걸 이제 성북 마을 기록 아카이브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개발에서 발생한 상처에 대한 기억과 치유 역할을 하는 그런 문화적 재생이 바로 지역 정체성 강화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면 두 번째는 지역 자산 활용형이에요. 이거는 서울보다는 보통 지방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문화적 재생에 가장 가까운 형태인데 예를 들면 뭐 어디 그 지방에 어떤 공장지대가 있었는데 산업 환경의 변화로 그 공장지대가 쇠퇴하고 이제 망해가는 과정 그런 과정이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강의실에서 제가 창신동 일대 설명했듯이 그렇게 산업이 바뀌면서 그 동네를 먹여 살렸던 하나의 공장지대 혹은 산업지대가 다 이제 몰락하거나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쇠퇴한 산업시설, 예를 들면 구로공단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재활용해서 여기에 새롭게 어떤 카페 거리를 만든다던가, 뭔가 약간 요즘에 힙한 동네 있잖아요. 뭐 공장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 건물에 골조로 활용해서 약간 힙하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빈티지한 카페를 만든다던가 이런 현 많잖아. 그런 게 요즘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트한 산업시설을 활용한다던가 거기에 이제 공연장을 만든다던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문화시설을 만든다. 극장을 만든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은 가장 좋은 거는 지방에 이제 역사적 지역 자산이 있는 뭐 전주시 막 이런데 뭐 군산 또뭐 나주 이런데 뭐 광주 이런 데죠. 그 이제 근대 뭐 역사적 유산이 굉장히 많은 동네. 역사적 유산이 굉장히 많은 동네는 그 동네의 역사적 유산들이 있잖아요. 유적들이 있고 그 지역 자산을 활용해서 관광 시설이나 문화 시설을 더 개발하는 그런 식으로 지역 자산을 활용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뭐 공주, 부여, 그다음에 경주 막 이런 동네. 경주는 진짜 기가 막히지. 경주는 진짜 힙하죠, 요즘에도. 요즘에도 힙할 겁니다. 예, 뭐 그렇게. 혹은 뭐 그 한창 뭐 요즘에는 많이 이제 분위기가 식었다 그러지만 작년 재작년 여름까지 뜨거웠던 그 양양 서핑의 고장이고 뭐 이제 젊은 청춘들의 이제 화려한 어떤 밤을 즐기는 그 양양의 모습 뭐 이런 게 사실은 뭐랄까요 양양은 뭐 바다를 지역 자산으로 활용하는 거야 어쨌든 그런 어떤 그런 걸로 관광 문화 역사 이쪽으로 이제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강하면서 그렇게 지역의 정체성을 이제 입혀가는 과정을 가는 게 이제 지역 자산 활용형이죠. 그래서 뭐 근대 산업유산, 뭐 오래된 한옥거리 이런 역사 문화적 자산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면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계속적으로 이곳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어떤 공간 그런 걸 창출해내는 과정이 지역 자산 활용형이죠. 그래서 가장 뭐 역사적으로 오래된 도시들이잖아요. 뭐 고도들, 경주, 공주, 뭐 부여, 그다음에 뭐 등등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주나 군산, 목포 같은 데는 이 창고나 폐공장 이런 게 많잖아요. 이제 사실 산업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니까 우리 지금도 구로공단 있는 그 동네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이제 그러한 근대 산업 유산, 뭐 창고나 폐공장 이 기존 건물들을 활용해서 그 주민이 필요로 하는 어떤 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이런 걸 만들고 그다음에 뭐 빈티지한 카페나 이런 여가 시설을 만들어주는 요런 걸 활용하는 게 이제 지역 자산 활용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화시설 신축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이 좀 들어요. 이건 자주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시설을 새롭게 신축한다는 거잖아. 이러려면 정말 이제 지자체에서 작정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예산을 때려 넣어야 되는 거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 되려면 지자체가 돈이 많아야 돼요. 어쨌든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신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사실 지자체 예산에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처럼 이루어지긴 어려운데, 어, 뭐 이것도 좀 제법 신촌에 이제 뭐 문화발전소나 이제 파랑고래 요것도 사실 벌써 많이 오래된, 벌써 10년 됐네요. 이제 10년 된 얘기지만, 신촌이 사실은 옛날 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신촌이 정말 핫 플레이스였다고. 근데 요즘엔 누가 신촌가요, 여러분? 요즘에 홍대도 안 가잖아. 이태원도 좀 이제 상권이 죽었고, 요즘에 근데 합정에서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지금은 저기, 뭐야, 어디입니까? 뭐, 하여튼간. 그냥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는 신촌, 대학교 1, 2학년 때는 인사동, 그 다음에 대학교 3, 4학년 때는 인사동 넘어서 이제 뭐, 하여튼간, 뭐, 그러니까 원래 신촌 홍대였다가, 이태원, 한남동, 인사동, 거기에 이제 합했다가, 나중엔 삼청동, 합정동,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찾아가는 거리들이 이게 점점 바뀐다고. 뭐 그게 이제 이 젠트리피케이션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동네가 상권이 형성이 되고 사실 임대료가 올라가면 젊은 창업자들은 예술가들, 창업자들, 이런 생산자들, 이제 새로운 이제 문화 가치를 창출하는 젊은 사람들은 또다시 옮겨가게 돼요. 젊은 사장들이. 그래서 신촌에 이제 임대료가 올라가면 신촌 이대 홍대에서 벗어나서 이태원, 한남동, 합정역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인사동 임대료가 올라가면 젊은 예술가들이나 정말 창의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젊은 사업가들이 또 삼청동으로 갔다가 뭐 종로 저쪽 구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퍼져나가잖아요. 이걸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신촌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예전에 신촌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갔지만 지금 누가 신촌 가냐고 잘 안 간다고. 신촌이 사실 신촌 상권이 많이 힘든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러자 이제 신촌에 상인연합회가 있잖아. 신촌도 뭐 자영업자들이 연합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들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러면서 신촌의 어떤 문화적 어떤 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보자 하는 신촌의 어떤 도시재생, 문화재생이 이루어지는데 그럴 때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문화시설이 뭐 공연시설로서의 문화발전소, 그다음에 복합문화공간, 파랑고래 이런 게 새롭게 만들어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신촌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거기에 예산을 때려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마 창의 계급 지원형 이런 것도 많이 여러분 이미 들어본 얘기들일 겁니다. 예를 들면 특히 지방 도시가 이런 게 많아요. 창의 계급 지원형은 지방 도시들이 많이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미 쇠퇴한 상업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방 도시들이 사실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그만큼 자영업자 그 동네 그 도시를 에서 이제 장사하면서 사는 자영업자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도시가 점점 쇠퇴해진다고. 그게 이제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주민들의 소비 능력이 줄어들고 그럼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고 그러면 정말 컨텐츠들이 줄고 도시의 컨텐츠가 줄고 그럼 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그러면 이제 쇠퇴한 상업지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면 오래된 전통시장이 망한다던가 문을 닫는다던가 아니면 오래된 먹자골 골목들이 다 사라진다던가 뭐 이런 식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 쇠퇴한 상업지를 어떻게든 살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돈을 써야 도시가 활기가 다시 돌게 되고 그래야 바깥에서 저기에서 장사를 하는 게 돈이 되나 보다 그래서 바깥에서도 새로운 창업자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자영업자로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한다고. 그게 되려면 결국은 상업지 재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도시에서는. 근데 이 상업지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새로운 창업자들, 자영업자들이 많이 외부로부터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수많은 빈 점포들을 거기다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임대료는 비싸잖아. 고정된 임대료가 있단 말이야. 그럼 청년 창업가들이 들어와서 망하고 나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창의 계급,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1년, 2년간의 기간 동안은 뭐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던가, 창업을 지원한다던가 다양한 방식으로 무슨 교육도 하고 뭐 교육 프로그램도 돌리고 하면서 청년 창업자들, 청년 그 사장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용한다고 만들어서 이제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문화 관련 창업 혹은 새로운 어떤 공방에서 수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수많은 이제 이제 작품들 있죠. 그런 걸 파는 공방을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조그맣게 전시 행사를 지원한다던가 이런 전시 판매장을 설치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청년 창업가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유치하는 거지. 아이디어가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새롭게 이 거리를 젊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들이 성공을 하면 또 외부로부터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외부로부터 외지인들이 관광을 하러 들어오고 여기에 있는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려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도시가 다시 활기차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뭐 공무원들 욕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의 어떤 상기급 지원형이 정말 많은 경우 실패를 해요. 되게 많은 경우 실패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창작 공방의 남용 문제인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상업지가 쇠퇴하고 거기에 수많은 빈 점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미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웬만큼 노련한 달고 다른 정말 장사의 수완이 엄청 좋은 뭐 백종원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 동네 상권 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잠깐 반짝하는 어떤 그 분위기를 타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무한정 뭔가 당분간 임대료도 받지 않고 정착할 때까지 그리고 지원을 하고 이러면서 잠깐 활기차게 잠깐 그 도시를 만들겠다고 반짝 전시행정으로 창작 공방을 막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그게 1년도 안 가요, 진짜. 다 망해 나가. 무슨 말이냐면 사실 여기 써 있는 대로 쇠퇴한 상업지구의 빈 점포는 사실 정말 프로 장사꾼들이 들어와도 나가 떨어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외지고 이미 상업적으로 이미 위치나 위상이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이런 곳에 일지적으로 임대료를 지원하고 창작 공방이나 창업을 지원한다고 해서 그 점포나 청년 공방이 창작 공방이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경우기도 해. 그래도 정말 성공한 케이스가 대표적인 여러 케이스가 그래도 있긴 있는데 여기 혹시 제 수업을 이번에 듣는 분들 중에 광주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광주 송정역에 송정시장이라고 있죠. KTX 송정역에 KTX 우리가 서울에서 KTX를 타고 광주를 가게 되면 광주 송정역에 내리잖아요. 그럼 송정역 건너편에 송정시장이라고 있어. 거기 되게 뭐 오래된 시장인데 시장이 한번 망했어. 거의 망하다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창의계급 지원하고 뭔가 창작 공방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지자체가 열심히 투자를 하고 상인들도 정말로 피땀 흘린 노력을 통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 시장을 되살려놔요. 정말 다양한 컨텐츠와 재밌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잘 돼요. 코로나도 극복하고 그 시장은 살아남았어. 뭐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죠, 이것도. 예. 자, 그리고 어 우리 경우는 우리 어쨌든 그 공공 역사 문학이라고 이제 우리는 과목명을 그렇게 정했으니까 이런 걸 해야죠. 여기 이러한 이제 마을 역사 이제 마을 재생 마을의 어떤 도시의 문화적 재생 마을의 문화적 재생을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결국 우리는 정체성 강화형 혹은 지역 자산 활용형에서 우리의 지식 정보가 쓰일 수 있죠. 마을 역사 복원 프로젝트라는 게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마을 기록 아카이브 뭐 마을의 어떤 우리 마을의 역사를 다시 재발굴하고 하는 사업들이 각 지자체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마을 역사 복원이라는 이 프로젝트는 앞에서 제시했던 문화 정체성 강화형, 뭐 지역 자산 활용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지역의 역사에 주목을 합니다. 지역의 전통, 지역의 고유성, 지역의 특수성, 지역의 역사성에 주목하는 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인데, 그동안에 이제 국가 권력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이제 그동안 배제되어 있던 지역사, 지역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어떤 실질적인 삶을 역사로 복원하는 작업이 바로 이 마을 역사 복원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공공 역사 그 개론 처음 들어갈 때
공공역사 격언으로 내가 서 있는 곳,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을 파라라고 한 표가 있다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마을 역사 복원이 바로 그러한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예, 활동가들이 여기서 이제 수많은 이제 전문가들이 여기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역사를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부터 문화, 유적, 예술, 주민 생활, 마을 풍경에 대한 모든 기록과 정보를 수집하고 아카이브하는 과정이 바로 마을 기록 아카이브 혹은 마을 역사 복원 프로젝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강의 시작하면서 제가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그 성북 마을 기록 아카이브, 성북 마을 아카이브 보여드렸죠. 바로 그런 노력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로 따지면 학문 문과로서의 지역사가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무슨 뭐 호남학이라든지 영남학, 성북학, 서울학, 인천학, 제주학, 강원학 이런 지역학이 이제 지역사와 연계가 돼서 연구가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도시, 산업화, 재개발, 상권 세태, 슬람화 등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이 도시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의 변화 양상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작업입니다. 그를 통해서 개발이나 어떤 상권 세태를 통해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지역의 흔들리는 전통과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을 역사 복원 프로젝트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이것도 사실 옛날에 제가 한번 참여했던 사업입니다. 마을 역사 복원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게 언젠가요? 2022년? 2021년? 요때인 것 같은데 부평구에서 이제 마을 역사 복원을 위해서 부평구의 역사의 복원과 부평 역사의 어떤 정체성, 역사성을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부평이라고 하는 인천 부평구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제 향토 문화유산, 역사적 유산들을 전수조사해서 목록화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합니다.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나를 이제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 자산 활용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를 이제 찾아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우리가 사업에 뛰어들었던 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이건 뭐 중요치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사례 두 번째는 제가 이 강의 시작하면서 강의실에서 처음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성북 마을기록 아카이브 사업입니다. 이것도 제가 충분히 소개를 드렸으니까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렇습니다. 뭐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 부분은 다 제가 영상과 이제 강의로 강의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를 이제 마칠 건데, 예, 뭐 영상 강의 짧게 하죠, 뭐. 강의를 이제 마칠 건데, 마치면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4월 8일 화요일 1시 50분까지, 낮 1시 50분까지 독립문역 3번 출구에서 만나요, 여러분. 물론 제가 나중에 문자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이제 이 클래스를 알림도 보내드리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 반드시 이제 다이어리에 기록해 하셔갖고 4월 8일 화요일 1시 50분에 독립문역 3번 출구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기. 예. 여기서 옛날 옥바라지 골목터를 잠깐 돌아보고 그 다음에 옥바라지 골목터가 사라지면서 조그만 기억의 장소로 하나 만들어내는데 마을 재생의 일환이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죠. 그 공간을 한번 둘러보고 하는 것으로 4월 8일에는 현장 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고생하셨습니다.